여러분, 삼성이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6년 4월 한국 삼성 노조조합원 4만 명이 이재용 회장에게 45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1인당 6억 원,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달라고 파업을 선언했고 성과급 상한 제도를 없애라며 불법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 노조의 승리가 예상이 되던 그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무인 공장 전면 도입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자동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기던 삼성 노조단체는 그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삼성의 칼을 겨눴던 자들의 처참한 결말,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파트장 한기태입니다. 이 공장에서 25년 동안 반도체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하고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삼성 노조원들이 평택 공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새벽인데 스피커 소리가 공장 단지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노조는 총 4만 명입니다. 제가 눈으로 전부 다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 숫자가 틀리지 않다는 건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소리치는 노조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라인에서 작업하는 후배였습니다. 선배, 오늘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응, 나라도 일해야지. 선배 들어가지 마세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날 출근한 직원이 3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 라인 작업을 하려면 방진복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데 이 과정에서 먼지 한 톨만 웨이퍼 위에 떨어져도 회로가 끊어지거나 단락이 일어나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방진복을 입는 건 필수입니다. 저는 방진복을 입기 위해 공장 안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탈의실 입구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30명이 북적이는 공간인데 그날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각자 묵묵히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방진복 지퍼를 올리면서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매직으로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노조에 참여 안 하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어제는 저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군가 들어와서 쓴 겁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일을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부당한 이익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조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조 인원 때문에 지금 공장이 거의 멈춘 상태이고 하루에 손해가 억 단위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맡은 바일을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공장을 가동해서 손해를 막아보려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라인 가동률 모니터링 현황을 봤습니다. 27%. 그게 얼마나 낮은 숫자냐면 평소에 이 숫자가 95%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95% 밑으로 떨어지면 그날 저는 집에 못 갑니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 라인을 붙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날이 25년 동안 몇 번 있었는데 가장 낮게 떨어진 게 88%였어요. 27%. 공장이 노조 때문에 반 이상 죽어 있는 겁니다. 라인은 죽었고 출하는 막혔고 거래처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본사가 긴급 대응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8시 회의실에 들어서니까 팀장이 다리를 떨며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팀장 성격을 25년 동안 봐왔습니다. 정용진 부장, 평택일 공장이 처음 돌아가던 해부터 라인을 잡은 사람입니다. 말 짧고 욕 잘하고 후배 안 봐줍니다. 그런 사람이 팔짱 끼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욕이 안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써놨더라고요. 111조. 노조투쟁위원장이 어젯밤 집회에서 외친 그 숫자였습니다. 삼성이 하루에 1조씩 손해를 보고 이게 18일 동안 지속되면 손해가 18조가 된다. 그러니 삼성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결국 노조와 협상한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쥐고 주먹을 흔들며 외쳤던 그 숫자였어요.
저는 다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부장님, 어제 채팅방에 공지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파업 일당 30만 원. 그거? 네. 팀장이 코로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기태야, 25년 동안 라인 만져온 너랑 나한테 저게 무슨 말로 들리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질이야. 30만 원씩 쥐어주고 라인 멈춰 세워서 18조 뜯어내겠다는 거. 이게 노동운동이야? 강도질이지. 팀장이 화이트보드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이 25년 동안 명절도 없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를 라인 한 번 안 들어와 본 놈이 마이크 하나 들고 흔들어서 18조를 받아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노조 스피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조 위원장 목소리였습니다. 성과급 45조 지급하라. 성과급 상한 폐지하라. 위원장이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어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주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붉은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뙤약볕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30만 원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보다가 시선을 노트북 화면으로 옮겼습니다. 엔비디아 메일이 아직 띄워져 있었어요. 납기 지연 시위약금 청구 통보.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 반도체 못 보내면 손해배상 물어내라는 거였어요. 한국 돈으로 수천억 단위. 그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 한 곳에서 나가는 물량이 삼성 DS 부문 전체 매출의 30%입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 거래처가 지금 위약금 청구를 통보했다는 건 이미 다른 데로 발주를 옮길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후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강혁진 D. 5년 전까지 평택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후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공모로 빠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평택 라인에서 가장 손이 빠르고 가장 머리가 좋은 친구가 빠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형, 오늘 밤 시간 돼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파업 셋째 날에 저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혁진이 그날 밤 보여준 화면 한 장이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들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걸. 파업, 이 일제 아침이었습니다. 평택 라인 가동률이 38%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 더 빠진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어젯밤 혁진이가 보여준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혁진이는 영상통화로 어떤 라인을 보여줬어요. 어디인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그 라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 이게 뭐 같아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로봇팔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평택에서는 한 라인에 최소 40명이 붙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0명이었습니다. 혁진아, 이거 어디야? 혁진이가 웃었습니다. 형,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없어도 라인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출근했습니다. 정문 앞은 어제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스피커 소리가 4차선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위원장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성과급 45조 지급하라. 45조.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시청자분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한국 1년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노조가 성과급으로 받겠다는 돈이 국방 예산의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한 회사 직원들이 1년에 가져가겠다는 돈이. 직원 1, 인당 평균 6억입니다. 평택 조합원이 4만 명입니다. 한 사람당 6억씩이면 24조. 거기에 다른 사업장까지 합치면 45조가 나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정문을 지나갔습니다. 어제 팔을 잡았던 후배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후배 하나가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오늘은 5명이었습니다. 벽에 새 글자가 추가돼 있었어요.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합의 성과급 분배에서 제외한다. 그 아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정용진, 부장 이름, 그리고 다른 7명 이름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노조가 회사랑 협상해서 돈을 받아내면 파업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회사 다니면서 같이 받은 성과급인데 파업에 참여 안 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받은 돈을 우리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노동운동입니까? 협박이지. 저는 그 글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회사 보안실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낼 곳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였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명백했거든요. 휴대폰을 다시 보는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협력사 사장이었습니다. 박종철, 25년 동안 평택에 부품을 납품해온 작은 회사 사장이에요. 직원이 30명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신입 때부터 거래해온 분이었어요. 기태야, 통화 가능하냐? 저는 탈의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기태야, 우리 직원들 다음 달 월급 못 줄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라인 안 돌아가니까 우리 부품도 안 들어가잖아. 재고는 쌓여 있고 직원 월급은 나가야 하고 은행은 이자 달라고 하고 형은 대출한도 다 찼어. 너희가 하루만 더 멈추면 우리 직원 30명 거리에 나앉는다. 저는 정문 쪽을 봤습니다. 위원장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성과급 상한 폐지하라. 마이크를 통해서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사장이 한참 침묵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태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일 인당 6억 달라고 외치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 달 200만 원 받고 산다. 그 돈도 너희 라인 멈추면 못 주는 거야. 저 사람들이 그걸 알기는 하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문 쪽을 다시 봤습니다. 단상 위에 위원장이 서 있었어요. 양복, 넥타이, 마이크. 그 아래 붉은 조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 사장 직원 30명은 없었어요. 협력사 사장들도 없었습니다. 거기 앉은 사람들 중에 자기 라인이 멈추면 다음 달 월급을 못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노조 파업 기간 동안 현수막만 들고 서 있어도 일당 3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 휴대폰 사진 한 장이 돌았어요. 노조 단체 채팅방을 누군가 몰래 캡처해서 회사 내부망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직접 쓴 글이 찍혀 있었어요. 조합원 한 명이 위원장한테 물었더라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기면 1인당 얼마나 받습니까?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그 아래 다른 조합원이 썼어요. 박종철 사장님 직원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30명이면 6천만 원이에요. 우리 일 인당 6억이면 그 회사 1년 인건비를 5번 더 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거 받자고 그분들 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은 그 댓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은 채 1시간 뒤 그 조합원 계정이 단체방에서 강퇴됐어요. 글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이미 회사 직원들 휴대폰으로 다 퍼져 있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혁진이한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형, 오늘 밤 11시 영상통화 가능해요? 어제 보여드린 라인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다린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야간 라인 점검 돌고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라인이 거의 멈춰 있어서 점검할 게 없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들어왔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혁진이가 어떤 관제실 안에 있었어요. 뒤로 거대한 모니터 벽이 보였습니다. 모니터마다 라인 영상이 떠 있었어요. 어제 봤던 그 사람 없는 라인이 5개, 10개. 끝까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형, 여기가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혁진이가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어요. 벽에 한국어로 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구엔 제2공장 통합관제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베트남. 평택에서 비행기로 5시간 거리. 5년 전 혁진이가 갑자기 사내 공모로 빠졌던 곳이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5년 전입니다. 노조가 파업 얘기 꺼내기도 한참 전이에요. 그때부터 삼성은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혁진아, 이거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거야? 5년 전부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평택의 40%요. 그런데 인력은 평택의 10%면 돼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평택에 4만 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다고 치면 베트남에는 그 절반 가까운 생산량을 4천 명만 가지고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화율 91%,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팔이 거의 다 한다는 겁니다. 불량률은 평택보다 낮았어요. 0.003%. 쉽게 말해 만 개를 만들면 0.3개가 불량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면 그 숫자가 못 나옵니다. 사람은 졸리고 피곤하고 화나거든요. 로봇팔은 안 그래요. 혁진아, 그러면 평택은?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에 내고 한참 후회했어요. 답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혁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 평택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평택이 25년 전 그 평택은 아닌 거예요. 평택은 더 정밀한 공정으로 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만 평택이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은 사람이 한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한테 주고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지킨다. 그게 이 공장이 25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이었어요. 25년 전에는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25년 뒤인 지금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구는 바뀌어도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형,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혁진이가 카메라를 모니터 벽 쪽으로 돌렸어요. 여기 라인은 파업이 없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파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파업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4천 명 중에 절반이 파업해도 라인은 89%로 돌아가요. 4만 명 중에 절반이 파업하면 평택은 41%로 떨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혁진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사무실 천장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회사 식당에서 그 속보를 봤어요. TV 화면에 큰 글자로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발표, 전 공정 자동화 전환 가속, 인력 의존도 제로 라인 단계적 확대.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본인이 직접 발표한 거였어요. 회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면서 한 말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기술이 함께 가는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조조합이 공장 라인을 멈추는 방식으로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한 명이 시작했는데 금세 5명이 됐고 10명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중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 출근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판을 내려놓고 TV를 끝까지 봤어요. 회장 발표가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노조가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삼성이 노동자를 버리고 기계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처럼 정밀한 작업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회장님의 이번 발표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베트남 라인은 이미 5년 전부터 기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혁진이가 어젯밤 보여준 그 라인이었어요. 위원장이 삼성이 기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외치는 그 시각에 그 기계는 이미 사람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노조 위원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18조 협박이 무너지니까요. 오후였습니다. 박종철 사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갈라진 게 아니라 떨리고 있었어요. 기태야, 나 베트남 가본 적 없잖아. 네. 근데 오늘 거래처 이사회에서 베트남 공장 납품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평택 라인이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모르니까 베트남 쪽으로 라인을 다변화하자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기태야, 우리 살 길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봤어요. 정문 앞에는 여전히 붉은 조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 혁진이가 보여준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베트남 관제실, 사람 없이 돌아가는 라인 20개,
자동화율 91%, 불량률 0.003%. 저 단상 위에서 위원장은 방금 카메라 앞에서 외쳤어요. 반도체처럼 정밀한 작업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기계는 이미 5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사람보다 더 빠르게. 위원장은 그걸 몰랐어요. 단상 아래 붉은 조끼 4만 명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협력사 박 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회사 직원 30명 살리려고 어떻게든 길을 찾다가 베트남까지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혁진이한테서 메시지가 또 왔어요. 형, 내일 오전 10시 베트남 공장 1차 라인 정식 가동식이에요. 이재용 회장님이 오십니다. 베트남 공장은 그날부터 정식으로 자동화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대로 새벽 4시 50분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처음 출근했을 때보다 붉은 조끼가 줄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한 무더기는 빠진 게 눈에 들어왔어요. 대신 다른 게 있었어요. 조합원들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단상 쪽을 보면서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그날은 단상을 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정문을 통과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혁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 회장님 가동식 영상 봤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켰습니다. 베트남 타이응구엔 제2공장, 이재용 회장이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카메라 앞에서. 모든 외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회장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쪽 라인이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평택 라인이 멈춰 있는 동안 이 공장이 가동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평택은 평택의 일을 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택이 멈추면 베트남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택이 멈추는 동안 우리 고객사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늦게 받지 않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평택 노조 파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장이 잠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뉴스 화면이 그 한마디에서 정지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3번 다시 봤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었습니다. 노조가 18일을 멈춰도 회사는 안 멈춘다는 거예요. 18조를 외쳤지만 그 18조는 이제 베트남에서 만회된다는 거였어요. 노조의 협박이 연기됐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조합원들이 단상을 안 보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어요. 오전 10시에 회사 내부망에 공지 하나가 떴어요. 전 직원 알림, 베트남 제2공장 정식 가동에 따라 일부 거래처 발주가 베트남 라인으로 이관됩니다. 평택 라인은 정상화 시점부터 고부가 가치 공정 위주로 재편됩니다. 쉽게 말해 평택이 다시 돌아가도 옛날 그 평택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단순 작업은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평택은 더 어려운 공정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어려운 공정에 누가 남을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25년 라인 만져온 사람이 남을지, 18일 동안 단상 아래 앉아있던 사람이 남을지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협력사 박종철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밝았습니다. 기태야, 됐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베트남 공장 납품 들어가게 됐어. 거래처, 정식 통보야. 우리 직원 30명 다 살았어.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기태야, 25년 동안 너희 라인에 부품된 게 허실이 아니었어. 너희 회사가 우리를 베트남까지 데려가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창밖을 봤어요. 정문 앞 단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단상에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단상 아래 앉아있던 조합원 숫자가 어제의 절반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또 공지가 떴어요. 이번에는 인사공지였습니다. 파업기간 무당열근자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 18일 무당열근 시 임금 전액 삭감, 핵심 공정 재배치 시 후순위 적용, 자동화 전환 라인 우선 배치 대상에서 제외.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파업한 사람들은 18일치 월급을 못 받습니다. 평택이 다시 돌아갈 때 좋은 자리에 못 앉습니다. 자동화 라인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노동조합 가입자가 향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보상을 수령하더라도 무당열근 기록 직원에게는 동일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의실 벽에 누군가 매직으로 써놨던 그 협박이 떠올랐어요.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합의 성과급 분배에서 제외한다. 이제 그 협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식 공지로 박은 거예요. 파업 참여자는 어떤 합의가 나와도 보상에서 빠진다고. 노조가 회사와 싸워서 받아내는 게 무엇이든 출근한 사람들이 더 받게 된다고. 회사 내부망 댓글창이 1시간 만에 5,000개가 넘었어요. 이게 진짜 정의다. 25년 라인 지킨 사람들이 보상받는 게 맞지. 파업 일당 30만 원 받고 앉아있던 사람들 정신 차려라. 위원장님 이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댓글들을 한참 동안 내려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합원 단체 채팅방 캡처가 또 회사 내부망에 떴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18일 일당 정말 못 받는 겁니까? 회사 공지 보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은 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업 끝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대로 가다가 다 죽습니다. 위원장님, 결단해주세요. 저는 그 캡처를 내려놓고 혁진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혁진아, 위원장 이제 어디 갔어? 혁진이한테서 답이 왔어요. 형, 그건 내일 알려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조합원 이탈 신청 숫자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200명. 하루 만에 2배가 됐어요. 회사 내부망에 새 공지도 떴습니다. 발신자가 인사팀이 아니라 회장실이었어요. 파업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문 앞이 어제와 또 달랐어요. 조합원들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단상 아래 절반이 차 있었는데 그날은 그 절반의 또 절반 정도였어요. 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안 보였어요. 부위원장도 안 보였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야 할 자리가 그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노려보던 시선들이 그날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또 일어난 거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혁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형,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파란 바다, 야자수, 선베드, 한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파타야 리조트였어요. 남자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이었어요. 사진 옆에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영혼 충전 중, 우리 싸움은 계속됩니다. 업로드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이틀 전 오전 11시 47분.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틀 전 오전 11시 47분에 평택 정문 앞에서는 4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또해악볕 아스팔트 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에 노조 부위원장은 태국 파타야 리조트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부위원장이 자기 SNS에 직접 올린 겁니다. 영혼 충전 중. 쉽게 말해 자기는 충전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4만 명 조합원이 라인에서 뜯어낸 18조를 받아내려고 단상 아래 앉아 있을 때 자기는 비행기 타고 태국 가서 선베드에 누웠다는 겁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 댓글창이 또 폭발했어요. 1시간 만에 댓글이 10,000개를 넘겼습니다. 이게 영혼 충전이라고? 우리는 또해악볕에서 구호 외치고 있는데 너는 칵테일 마셨냐? 이거 진짜 사진 맞아? 부위원장 SNS에 진짜 올라온 거야? 본인 계정. 위원장은 어디 갔어? 이거 위원장도 같이 간 거 아니야? 마지막 댓글이 올라온 지 30분 만에 답이 나왔어요. 기자 한 명이 단독 보도를 띄웠습니다. 노조위원장 최승호, 이틀째 노조 사무실 출근 안 함, 가족도 행방 모름, 휴대폰 꺼져 있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사무실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쉽게 말해 위원장도 사라진 겁니다. 부위원장은 태국에 누워있고 위원장은 어디 갔는지 가족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18일 동안 단상 위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던 그 18조 협박을 정작 본인들은 라인이 멈추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단상 아래 앉아있던 4만 명만 모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또 떴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스였어요. TSMC, 엔비디아 추가 공급 계약 체결, 연간 200억 달러 규모.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평택에 보냈던 그 위약금 청구 통보.
약속한 날짜 반도체 못 보내면 손해배상 물어내라던 그 통보. 엔비디아는 그 통보를 보내고 24시간도 안 돼서 대만 TSMC와 새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28조 원짜리 계약입니다. 평택이 18일 멈춘 사이에 28조짜리 거래처 하나를 통째로 잃은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라인이 그 자리를 메우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제 회장님이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노조는 끝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노조 협박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더 무서운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평택이 멈춰있는 18일 동안 회사가 잃은 거래처들을 회사는 굳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잃을 거 잃었다. 베트남이 메운다. 평택은 평택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노조는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평택의 일부가 이번 파업으로 영구히 사라진 거였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기자가 단독 보도를 또 하나 띄웠어요. 노조위원장 최승호, 인천국제공항 입국 기록 확인, 사흘 전 태국행 출국. 저는 그 보도를 2번 다시 봤어요. 위원장도 태국에 갔던 겁니다. 부위원장만 간 게 아니었어요. 위원장도 같이 갔던 거예요. 4만 명 조합원이 단상 아래에서 18조를 외치는 동안 두 사람이 같이 비행기 타고 파타야로 날아간 겁니다. 그날 오후 단체 채팅방이 한 번 더 폭발했어요. 우리 진짜 호구였네. 18일 동안 우리만 햇빛 아래 앉아 있었던 거야.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태국에 있었다고? 이걸 누가 믿어? 진짜인지 확인 좀 해봐. 인천공항 출국 기록이 떴는데 뭘 확인해? 이탈하겠습니다. 저도 이탈하겠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이탈서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탈 신청 숫자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까지 5,800명, 오후 6시까지 8,400명, 밤 10시까지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분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평택 노조 조합원이 4만 명입니다. 그중 12,000명이 하루 만에 노조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30%가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30%는 다시 노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새 공지가 또 떴어요. 이번에도 발신자가 회장실이었습니다. 파업 미참여 직원 대상 특별보상 안내, 파업기간 정상 출근한 직원에게 월 기본급 200% 특별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동화 전환, 라인 1, 순위 배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18일 동안 출근한 사람들한테 월급의 2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 라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였습니다. 회장실이 직접 박은 공지였어요. 회사 내부망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보상이지? 25년 라인 지킨 게 허실이 아니었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 앞 단상이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붉은 조끼도 거의 안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4만 명에 가까웠던 단상 아래 광장이 그날 밤은 100명도 안 됐어요. 스피커는 그날 하루 종일 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새벽부터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상파 3곳, 종편 4곳, 외신 2곳. 카메라 기사들이 14번 게이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택 사무실 모니터로 보고 있었어요. 새벽 6시 17분, 혁진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위원장 들어와요. 방콕발 6시 50분 도착. 저는 모니터에 띄워놓은 생중계 화면을 더 키웠습니다. 게이트가 열린 건 6시 53분이었어요. 승객들이 한 명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를 노려봤어요. 처음 몇 분은 일반 승객들만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러다가 7시 4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승호가 나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마스크까지 했습니다. 짐은 없었어요. 캐리어도 없이 백팩 하나만 메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위원장님, 태국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위원장과 같이 가신 게 맞습니까? 4만 명 조합원이 단상 아래 앉아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재용 회장 발표에 대한 입장 들려주십시오. 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었어요. 기자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마이크가 위원장 입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뗐어요. 노 코멘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노조 조합원 12,000명이 이탈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걸음을 멈췄어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그대로 잡았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입가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8일 동안 단상 위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던 그 사람이 마이크 한 개 앞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저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휴식이라고 하셨습니까? 휴식이요? 4만 명이 단상 아래 앉아 있을 때 위원장님은 휴식하러 가셨다는 겁니까? 위원장이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봤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18조를 외치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마이크 두 손으로 쥐고 주먹 흔들던 사람이 자기 입 앞에 들이댄 마이크 한 개도 못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18일 동안 4만 명을 단상 아래 앉혀놓은 사람이 자기 한 명을 둘러싼 기자 20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 외 간부 7명에 대해 18조 손해배상 청구, 개인자산 가압류 절차 착수. 저는 그 속보를 2번 다시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외쳤던 그 18조가 이제 위원장 자기 통장으로 청구되고 있었어요. 회사가 18조를 받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통장에 18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위원장 집, 위원장 차, 위원장 예금, 위원장 가족명의 자산까지 다 가압류입니다. 18조라는 숫자가 청구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 그 숫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원장은 단 한 푼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회사가 위원장한테 보내는 답이었어요. 이제 노조는 끝났습니다.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한 그 한마디가 이제 무슨 뜻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뉴스가 들어왔어요. 혁진이가 영상통화로 관제실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형, 이거 보세요. 화면에 베트남 타이응구엔 제2공장 가동률이 떠 있었어요. 100%. 처음으로 그 숫자가 100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이었어요. 평택이 25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숫자를 베트남이 닷새 만에 찍은 겁니다. 같은 화면에 평택 가동률도 떠 있었어요. 12%. 쉽게 말해 평택이 100을 했어야 할 일을 12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족한 88은 어디서 나오고 있나?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평택 몫을 다 가져갔어요. 100% 풀가동으로. 혁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 이 숫자는 다시는 안 떨어져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봤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베트남이 한 번 100을 찍으면 다시는 90으로 안 떨어집니다. 거래처들이 다 베트남 라인으로 옮겨왔으니까요. 평택이 다시 돌아가도 그 거래처들은 안 돌아옵니다. 평택은 평택의 일을 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의 일을 합니다.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한 그 말이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된 거였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박종철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슬퍼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좋아서 떠는 거였습니다. 기태야, 네 형님,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에서 50명이 됐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베트남 공장 납품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모자라. 한국 본사에서 더 뽑아야 해. 직원이 30명에서 50명이 됐어. 이번 달부터 사람 더 뽑는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박 사장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기태야, 25년 동안 너한테 신세진 거 잊지 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 앞이 텅 비어 있었어요. 단상도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4만 명이 외치던 그 자리가 그날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또 공지가 떴어요. 이번에도 회장실 발신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 협약 종료 통보. 향후 30일 이내 사무실 비우고 퇴거바람. 쉽게 말해 노조 사무실을 빼라는 겁니다. 회사 부지 안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30일 안에 비우라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거기 있던 사무실이 30일 안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정문을 지나갔습니다.
단상 위에 인부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상을 철거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나치면서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 단상 위에서 위원장이 마이크 두 손으로 쥐고 외쳤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18일 멈추면 삼성은 무릎을 꿇는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서 차에 탔습니다. 20일 만에 평택 라인이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평택은 옛날 그 평택이 아닐 거였어요. 단순 공정은 베트남이 가져갔습니다. 거래처도 베트남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평택에서 18일 동안 단상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의 자리는 18일 동안 출근한 사람들이 가져갈 거였습니다. 회장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했던 한마디가 이제 평택 정문 앞에서 진짜로 보였어요. 이제 노조는 끝났습니다. 단상은 그날 밤까지 다 철거됐습니다. 파업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새벽 4시 50분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정문 앞이 깨끗했습니다. 단상도 없었어요. 어제 인부들이 다 철거했거든요. 붉은 조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도 없었어요. 21일 만에 정문이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보였어요. 정문 옆에 새로 걸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파업 미차며 직원 자동화 라인 1 순위 배치 안내, 인사팀 게시판 확인 바람. 그 현수막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출근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들 휴대폰을 들고 게시판을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가서 게시판을 봤습니다.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파업 기간 정상, 출근자 명단. 명단 아래 처우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 기본급 200%, 특별 보상금 지급, 자동화 전환, 라인 1 순위 배치. 향후 노조 합의 보상 미적용 시 동일 금액 회사 직접 지급, 핵심 공정 재배치 우선 대상.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용진 부장 이름도 있었어요. 탈의실 벽에 누군가 매직으로 써놨던 그 협박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합의 성과급 분배에서 제외한다. 노조가 협박이라고 써놨던 그 명단을 이번엔 회사가 우대 명단으로 박은 거였어요. 단상 아래 앉았던 사람들 빼고 나머지가 다 받는 명단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또 공지가 떴어요. 파업 참여 직원 인사 조치 확정 안내. 저는 그 공지를 클릭했습니다. 18일 무당열근 임금 전액 삭감. 향후 1년간 인사평가 최하 등급 적용. 핵심 공정 재배치 대상에서 제외. 자동화 전환 라인 우선 배치 대상에서 제외. 회사 내 보직 이동 신청 1년간 불가. 해외 파견 신청 자격 박탈. 가장 무거운 처분이 마지막에 있었어요. 노조 간부 7명 해고 통보. 위원장 최승호, 부위원장 외에 5명 다 해고였습니다. 18일 동안 마이크 들고 단상 위에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회사 출입증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이 회사 정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박중철 사장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협력사 직원들도 같이 와 있었어요. 25년 동안 평택에 부품을 댔던 작은 회사들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기태야? 형님, 이게 뭡니까? 박 사장이 손에 든 종이를 보여줬어요. 감사 편지야? 우리 협력사들이 회사한테 보내는 거. 베트남 공장 납품 결정해줘서 우리 살아남았다고. 25년 동안 거래해준 거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편지 쓰고 사인 받고 있어. 저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송울씨로 쓴 편지였어요. 사인이 100개가 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평택 협력사 28곳에서 모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박 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기태야, 이 편지를 쓰자고 한 게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 30명에서 50명이 된 그 직원들이, 다음 달 월급을 못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걸 쓰자고 했어.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봤어요. 오후였습니다. 뉴스에서 또 속보가 떴어요. 노조 조합원 이탈 신청 누적 2만 5천 명 돌파, 4만 명 중 절반이 하루 만에 빠져나감. 저는 그 속보를 보고 혁진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혁진아, 노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혁진이한테서 답이 왔어요. 형, 노조는 이제 없어요. 저는 그 답을 보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또 공지가 떴어요. 이번엔 마지막 공지였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 집행 안내, 30일 통보 기한 단축.
명일 오전 9시 사무실 비우고 퇴거바람, 미행시 강제집행. 내일 아침에 비우라는 거였어요. 30일 줬는데 1일로 바뀐 겁니다. 안 비우면 강제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였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노조 사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박스를 싸고 있었습니다. 정문 첫날 제 팔을 잡았던 그 후배였어요. 3년 전 제가 직접 뽑은 친구, 종이박스 5개에 노조 사무실 안에 있던 짐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게 박스 5개에 다 들어갔어요. 후배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배,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박스를 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서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신이었어요? 블룸버그였습니다. 삼성전자 18일 파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안정, 베트남 제2 공장 100% 가동으로 위기 돌파, 시장은 삼성의 위기 관리 능력에 박수.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한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정문은 조용했습니다. 단상도 없었어요. 노조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 100명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는 작은 게시판이 새로 들어와 있었어요.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규 자동화 라인 1 호기 가동 안내, 명일 오전 10시, 평택 3공장 A동. 저는 그 공지를 한번 읽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벽에 매직으로 쓴 글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페인트로 새로 칠해놨더라고요. 노조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이라고 써놨던 그 자리가 그날은 깨끗한 흰 벽이 됐습니다. 탈의실에 사람이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30명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농담하고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거기 있는 30명 중에 18일 동안 단상 아래 앉아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출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방진복 지퍼를 올렸습니다.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어요. 화학약품 냄새, 필터 냄새, 무균 공기 냄새, 25년 동안 맡아온 그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기계 소리였습니다. 새 자동화 장비가 라인 한쪽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없던 자리였습니다. 로봇팔이 한 줄로 서 있었어요. 혁진이가 베트남에서 보여줬던 그 라인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봤어요. 후배 엔지니어 한 명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뽑았던 그 후배였어요. 정문 첫날 제 팔을 잡았던 후배, 노조 사무실 박스를 싸고 있던 후배, 그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선배, 다시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봤습니다. 18일 처분이 다 적용된 후배였어요. 임금 삭감, 인사평가 최하, 보직 이동일, 연동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배가 한마디 했어요. 선배,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9이었어요. 처음 이 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선배, 컴퓨터가 다 하는데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선배가 라인을 가리켰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리키기만 했어요. 90%까지는 기계가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는 사람이 합니다. 그 10%가 없으면 라인은 못 돌아가요. 사람이 최종으로 점검하고 사람이 마지막에 판단해야 하거든요. 100% 자동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후배한테 똑같이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새 자동화 장비 옆에 사람이 2명 서 있었어요. 18일 동안 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후배가 그 자리를 한참 봤어요. 저는 클린룸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회사 내부망에 또 공지가 떴습니다. 노조 조합원 이탈 신청, 최종 집계 발표, 4만 명 중 3만 5천 명 이탈, 잔류 5천 명,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 집행 완료. 쉽게 말해 노조가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5천 명짜리 노조가 4만 명 평택 직원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5천 명도 매주 빠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외신 뉴스에서 또 속보가 떴어요. CNN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사상 최고치 돌파, 베트남 자동화 모델 도입 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시가총액 800조 돌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3주 전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어요. 반도체처럼 정밀한 작업은 기계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의 베트남 라인은 이미 5년 전부터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만 모르고 있었어요. 단상 아래 앉아있던 4만 명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알게 됐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 앞이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정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상이 있던 자리에는 화단이 새로 들어와 있었어요. 회사가 거기를 화단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박종철 사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태야, 우리 직원 80명 됐다. 직원이 30명에서 50명이 됐고 다시 50명에서 80명이 됐어요. 3주 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빨리 사람을 뽑은 적이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계와 사람이 같이. 기계가 못하는 일을 25년 동안 사람이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라인을 지킨 사람과 라인을 떠난 사람은 이제 받는 게 다릅니다. 회사가 그렇게 정했고 25년 동안 라인을 지켜온 사람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저는 그 라인 앞에 섰습니다. 방진복 지퍼를 끝까지 올렸어요. 클린룸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택 반도체 공장 파트장 한기태가 18일 파업 한복판에서 겪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4만 명이 18조를 외쳤습니다. 18일 만에 노조 조합원 절반이 이탈했습니다. 위원장은 해고됐고 18조 손해배상에 묶였습니다. 삼성 시가총액은 800조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고 한 가지를 알았어요. 진짜 노동자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 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정문을 통과해서 라인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협력사 직원 30명을 살리려고 잠 못 잔 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를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켜온 진짜 노동자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잠깐 후 초만 시간 내서 댓글에 삼성 화이팅 5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